22대 총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254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지역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1석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0석,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이 각 한 석씩 차지했습니다. 46명을 선출하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8석,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을 차지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한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만 12석을 차지했고 뒤이어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신당이 1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소야대를 넘어 여소거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2월 7일과 3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과거 선거 개표 결과와 당시까지의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총선 결과를 예상해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번의 선거 예측은 실제 선거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측과 결과에 큰 차이가 난 이유를 두 분 전문가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총선 이제 오늘은 리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과거 선거 결과와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제 선거 결과를 예상을 해봤다라면 이제 결과를 놓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번 좀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실 말씀이 많은 분이 누굴까요? 우리 엄문호님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문어가 아니고 쭈꾸미 또는 오징어. 요즘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우리가 두 번째 했던 게 언제였죠? 그게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그러니까 당시가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이 있었고 조국 혁신당이 창당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당시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막 그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본 건데요. 사실 3월 3일 조국 혁신당이 창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4일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임명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4일부터 이종섭 대사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국 혁신당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네. 이게 사실 선거 예측 과정에서 중대 변수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선거 예측이 많이 어긋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네. 오로지 저의 100% 잘못이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돌아보면 이제 3월 내내 호주 대사 논란이 가시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의 원톱 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네. 그리고 범야권의 원톱 선대위원장이 조국 혁신당 대표였다. 네. 이렇게 선거가 치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심판으로 선거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흐름을 잡아버렸다. 네. 그러면서 방금 말씀하신 민주당의 대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국 혁신당을 포함한 이 거야의 탄생. 그러니까 192석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지점에서 저는 예측 실패는 이제 충분히 인정하는 한편 조국 혁신당 바람이 이렇게 거세게 불지는 미처 예측을 못했다. 네. 그 점이 이제 이번 선거의 가장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유승찬 대표님은 2월 7일 저희 처음 이제 그 총선 예측할 때는 이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전망을 하셨다가 이제 비명 행사 공천이 한참 돼서 논란이 됐을 때는 민주당이 조금 주춤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총선은 거야 대승으로 판결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선거만큼 판이 크게 출렁인 선거가 없었다. 네. 근데 앞으로 이게 경향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얘기는 뭐냐면 중도층 포션이 굉장히 넓어졌다. 그러니까 이념을 중심으로 보수 진보가 나뉘었던 시대가 끝났다. 네. 이제는 진영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념적 결속도 보수 진보의 결속도가 약화되면서 중도층 그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판이
굉장히 작은 변수에도 굉장히 출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방송에 들을 때는 이제 사실은 비명행사 공천 파동이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거 이후로 열흘이 지났는데 판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제가 사실 전화를 드리려고 했어요.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왜냐하면 이종섭 사건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정권 심판 프레임을 다시 길어 올렸어요. 이 비명행사 공천 당시에 그 상태로 선거가 치러졌다면 제가 볼 때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을 겁니다. 이 이종섭 파동과 조국 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중도층이 선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그 전체 판 자체가 오직 심판, 정권 심판 프레임만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난 거는 이미 저는 3월 말부터는 거의 이런 결과가 예측이 될 정도로 판 자체가 완전히 움직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은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가령 뭐 2조 심판론 들고 선거했는데 심판 얘기하는 순간 정권 심판 프레임만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보수도 정권 심판 대열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보수의 일각이 동참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 이 3구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 일조했던 중도 지지층 그리고 보수 지지층 일부조차도 이번 총선에는 오히려 야당을 지지함으로써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뭐 수도권 서울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요. 민주당 후보가 60%를 넘는 지역구도 꽤 나왔습니다. 그럼 60%가 넘었다는 거는 보수 일부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2대 총선을 관통한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면 정권 심판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정권 심판입니다. 그러면 이 정권 심판을 한 이제 국민의 그 여론이 이런 그 거야 여소라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앞으로 그러면 이 국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이 심판 대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뭐 이게 거야의 탄생이 헌정사상 이렇게 강한 야당이 처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그때는 여당이었고 이번에 야당인데 이건 굉장히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 총선보다는 의석을 한 석인가 두 석 더 얻었어요. 근데 의미가 다른 것은 이제는 국회의원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더 깁니다. 남은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주정 관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사불란한 윤석열 원팀은 없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정 기조의 아주 근본적인 전환, 국정 기조 전환을 근본적으로 해내지 않으면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엄 소장께서는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과 이재명 조국 2조 심판이 맞붙었을 때 정권 심판으로 판이 확 뒤집힌 이유가 아까 얘기한 이종섭 대사 임명 그리고 조국 혁신당 이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국민들이 그러면 저변에서 그런 정권 심판에 대한 그 움직임이 있다가 갑자기 촉발을 시킨 건지 아니면 좀 갑자기 이 바람이 돌풍이 불어서 바뀐 건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해요. 네, 그렇게 본 게 사실이고요. 또 제가 이제 3월 중에 보수 유튜브에 많이 출연하면서 뭐 일부 입장을 끝까지 이제 유지한 측면도 있고요.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저도 비슷하게 봅니다. 사실 저는 정권 심판이라기보다는 윤석열 심판이다, 윤 대통령 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선거 결과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랑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공주 부여 청양, 공주 청양 부여의 정진석 후보. 여긴 또 고향이잖아요. 고향이 여기서 떨어졌고 또 이진모 비서관, 이원모 비서관, 용인 갑에. 근데 용인 갑이 굉장히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10% 정도로 떨어졌는데 용인 병을 이런 데는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을 용인 갑에 공천했다면
용인에서 두세 석 함께 건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사람은 다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나경원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으로 치러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민생토론회가 24번 있었어요. 24번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입틀막이 3번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민생토론을 하는지 저는 진짜 그 이유를 잘 몰랐고 진짜 잘 몰랐다는 표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거였죠. 그리고 심지어 대파 논란도 이번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사건인데 이것도 민생토론의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민생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대통령 얼굴을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는데 이분은 이제 그 더더욱 더 자기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했었고 대표적인 장면이 저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 부활절날 4월 4일인가 그때 이제 그 대다수 언론의 대물장만하게 나온 사진이 뭐였냐면 이 강동의 명성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거기에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디커플링을 통해서 차별화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커플링 그러니까 동조화에 대해서 계속 방치하고 내지는 동조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했을 때 그때가 아마 3월 말쯤 됐어요. 3월 25일경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귀국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이종섭 대사 논란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당정은 한 원팀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거죠. 이러면서 저는 치명적으로 선거판이 기해오는 어떤 그런 계기를 작용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심판 정서가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그것을 깨운 일종의 방화세가 된 것이 바로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이었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2030 남자의 일부가 정권 대열 심판에 합류했다. 더구나 지역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저는 이것이 이 거야 탄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국적인 어떤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이번 총선의 어떤 벨트, 크게 3가지 벨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강 벨트가 있었고, 또 하나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벨트,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한 이 반도체 벨트가 있었는데 한강 벨트와 반도체 벨트는 야당에게 승리를 안겼다라면 뜻밖의 낙동강 벨트는 여당이 상당히 지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역마다 좀 편차가 난 이유 유승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하기 전에 저도 이제 선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관되게 대통령의 긍정평가, 부정평가 차이가 20%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론 지지율이 너무 낮았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번 선거는 저는 이제 2012년 박근혜 비대위원장 선거랑 너무 극렬하게 대조가 되는 선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디커플링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율이 더 낮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다른 박근혜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요? 이름도 바꿨죠.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을 바꾸고 당색도 바꾸고 그래서 새누리당을 찍는 것도 심판이라고 봤습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일부 국민들 한 15%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번 선거는 그렇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경쟁을 했다고 봅니다. 누가 더 얼굴을 많이 내밀 것인가, 주도권을 누가 줄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비극의 서막은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해명하는 신년 대담회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 언론도 평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평가한 대목이 오만과 불통 이 단어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오만과 불통에 대한 심판 선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고비고비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20석씩 날렸어요. 저는 그 이종섭 대사 임명 때 20석 날아가는 걸 봤고 대파 때 20석 날아가는 걸 봤습니다.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냥 수도권 지역구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가기 시작을 했고 한강 벨트와 그 반도체 벨트는 그 기조가 유지가 됐습니다. 막판에 보수 결집이 좀 있었죠.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그 김준혁 그 막말 논란과 양문석 갭투기 그다음에 공영훈 이 세 명에 대한 네거티브 논란이 보수 결집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고 두 번째는 선거 막바지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00석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것도 보수 결집을 부추긴 하나의 요인이에요. 200석이 되면 김건희를 뭐 아무튼 수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는 저는 원인을 잘 못 찾겠는데 한때 부산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에서는 절반을 할 수도 있다. 9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는데 한 석을 하는데 그쳤잖아요. 저는 이 민주당의 네거티브 요인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그 부산 시민들이 이러다가 정말로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하나 있었던 데다가 저는 여기에 뭔가 기름을 부은 게 문재인 대통령의 등판이라고 봅니다. 막판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판하면서 이 부울경 지역에는 굉장히 역결집 현상을 불렀다. 전적으로 들어오는 게 연제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노정현 그 진보당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항상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어요. 근데 이번에 이 격차를 보세요. 오차범위 밖으로 집니다. 그러면 20% 이상이 출렁거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결집 현상이 분명히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막판에 제가 볼 때 시간이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선거가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한강벨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접전 양상이 벌어졌고 그래서 동작을이나 용산 같은 경우도 사실 쉽지 않은 선거였거든요. 심지어 도봉갑에서도 이 당선자가 나왔잖아요. 이것들이 선거 3일 전부터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확 꺾이더라고요. 조국 혁신당도 그때까지는 30% 한다고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 기세로 치고 올라갔었는데 확 꺾이기 시작한 게 저는 그 대파 사건 대응에 대한 약간 오만하게 비친 게 있어요. 200석을 할 거다. 그리고 나는 대파 사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현실 인식에 대한 약간 풍자극 같은 느낌으로 이 사람들한테 다가갔잖아요. 민생과 물가를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가 도대체 얼마나 한심하냐 이런 거였는데 대파를 들고 가령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대파를 들고 나타나는 순간 이건 좀 오버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작동을 하기 시작했던 게 그 선거 마지막 3일이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22대 총선 결과를 놓고 좀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 처음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을 하면서 여당에게 약간 어떤 희망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비명 횡사 공천 논란이 극대화되면서 여당에서도 오히려 과반 의석을 좀 넘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총선이 다가와지면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논란 그리고 조국 혁신당 돌풍이 이어지면서 선거 판세가 크게 뒤바뀌면서 결과적으로 거야 탄생의 그 이유가 됐다. 이렇게 두 분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비슷하신가요? 자, 그러면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22대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이 현재의 정치 지형을 앞으로 어떻게 여야가 돌파해 나갈 것인지, 끌고 나갈 것인지 이거에 대한 말씀을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